안녕하십니까. 네, 박종길입니다. 네, 이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거리 곳곳에 그 오색 연등이 줄줄이 매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알록달록 연등 보면서 느낌이 좀 다릅니다. 네, 조계종 스님들의 도박, 담배, 여자 이런 게 영상으로 시작된 파문이 폭로전으로 비화되고 있어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스님들의 술과 도박, 여자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는 증거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불교 종단, 거리마다 연등 매달고 석가탄신일 잔치 벌일 생각 말고요. 부처님 앞에 국민들, 신도들 앞에 참회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불교뿐이겠습니까? 네, 다른 종교계도요. 네,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화려한 연등이 어지럽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여의도 정가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촌철살인 분도 검객 전원책 변호사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젠가 국회의사당 연찬에 있었다는데 예. 네. 초선 의원 148분이죠. 예. 50% 가까이 되네요. 거의 50%죠. 18대 134분이었는데, 148분, 많이 늘었습니다. 초선 의원 134분 중에 다시 살아남은 분이 얼마인지는 내가 정확히 알아보지 않았는데, 18대 현직 중에 네. 다시 롤백 하신 분은 116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체율이 무려 62%나 되죠. 116명이 예. 지난번에 국회의원 하다가 이번에도 예. 국회의원 하시는 분, 연속해서 하시는 연속해서 하시는 분이 116분밖에 안 되니까, 네. 184분이 네. 무려 새 인물입니다. 네. 물론 6대 5대 이런 데 계셨던 분도 있으니까, 네. 과거에 경험은 있습니다만은, 38명이요. 한 번 쉬고 예.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38명이 한 번이든 두 번 쉬고 오신 거예요. 아마 교체율이 가장 높은 국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번 초선 의원들 보면 출신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민주당은 전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투사들. 예,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사상, 좌파 사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진보 사상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상을 위한 투쟁을 해온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새누리는 그에 비해서 좀 문사들이 많이 포진이 돼가 있죠. 각계를 망라하는 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사라는 것은 인문계 쪽 글쎄요, 이게 문약하다는 의미라기보다 전사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이 범보수 진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야당은 투사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새누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에서 이 18대에서도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도 이 의회 운영에 있어서 항상 밀렸는데 19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초선 의원들에게 꼭 한 말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전문성이 두드러지거나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자질, 근데 지식과 정의감, 결단력이 있어야만 초선 의원으로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멀쩡한 분이 의회에 들어오면 나중에 건달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이 초선 때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한다. 정치를 열심히 배우고 정책 개발에 있어서 조금 또 소홀함이 없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의회에서 법안을 표결에 나아갈 때 이것이 과연 O를 쳐야 될지 X를 쳐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지도부의 지휘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건 의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원들의 대다수가 저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벗어나서 문자적으로 이제 크로스 보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민주사회까지는, 민주의회까지는 제가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최소한 이 법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표결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법안이라도 알고 동그라미 치는 사람이면요, 훌륭한 국회의원이죠. 글쎄, 제가 법안도 모르고 대부분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듣기로는 옆자리 의원에게 이거 O 해야 되느냐, X 해야 되느냐 물어보고 표결에 나가는 국회의원도 심심치 않게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수준이 과거에 참 정말 엉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19대는 얼마나 나아지겠느냐 이것이 걱정입니다. 아, 의원한테 이거 동그라미 해야 됩니까? X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용을 물어보지 않네요. 그러니까 예,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그 되는데. 내용을 전부 다 모르고 표기해 나가는 거죠. 또 실제 뭐 직권 상정하는 것도 있고 오히려 직권 상정하는 건 낫습니다. 이미 신문에 많이 그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안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상임위를 거쳐서 올라오는 그 법안에 있어서 타 상임위에 있는 분들은 그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FTA 이번에 한나라당이 추진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는 잘 몰랐다, 죄송하다 이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 ISD 같은 협정 경우는 얘기하는. 예, 지금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컨대 한쪽에서 그 분쟁을 일으키면 이것이 어디서 심판하느냐 바로 익시들한 데서 심판하거든요. 네. 그 재판관 3명을 구성하는데 이번에 IBRD의 이 총재를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한국계로 뭐 임명하다시피 했는데 그 배경을 그 보면 역시 이번에 그 ISD에 대한 어떤 우리의 저항 이런 것을 그 배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판관 3명 중에 1명은 우리, 1명은 미국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또 1명은 IBRD 총재가 사무총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 예, 그런 면이 우리한테 이제 무척 있습니다. 유리해졌네요. 이 부분에 글쎄, 대해서. 그 분이 한국계라는 것은 맞는데 미국인이죠. 저는 한국계 미국인은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한국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말에 조금 좀 그래도 한국의 피가 흐르는데 글쎄요. 한국계 미국인한테는 그래도 한국의 피가 흐르는 거 아닌가? 프랑스의 올랑드 오늘 그 누구죠? 그 장관 되신 분 뭐 페리엔가 팔르랭. 팔르랭 예, 팔르랭. 예. 이분도 아무래도 한국의 아무래도 우호적인 여러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IT 글쎄요. 장관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오히려 자기가 원해서 프랑스에 간 것이 아닙니다. 입양이 됐기 때문에요. 하지만 한국계 미국인의 대다수는 본인이 원해서 미국인이 된 분들입니다. 제가 너무 국수주의적 발언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 시청자 게시판에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예. 하지만 저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제 그 친척 중에도 지금 미국인이 되어 있는 분이 있으니까, 내가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국수주의라고 비난을 하면 저는 감수는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뭐 피는 못 속이죠. 예. 저는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의원 등록을 발빠르게 마친 이석기, 김재현 그 후보 비례대표 진보당에 이분이 뭐 부정경선이다 해서 말이 많은데 이분들은 그 연찬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강기갑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분들 설득하겠다고 하는데 사퇴를 권고하겠다, 설득하겠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설득이 되겠습니까? 지금 통합진보당 사태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 윤건순 비례대표 1번 사퇴를 이미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인천이나 거긴 PD 계열이죠. 예, 그런데 이 이석기, 김재현 두 당선자가 과연 사퇴를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대로라면 이 진보당은 진보라는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보수신문에 난 제목도 아닙니다. 물론 보수신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바로 진보 쪽 신문에도 똑같은 이런 얘기가 실립니다. 이대로라면 진보당은 앞으로 진보라는 말 쓰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최장식 선생님이 네. 오늘 어느 신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념에 복무하기 위해서, 바로 당권파 얘기입니다. 이념에 복무하기 위해서 투쟁을 할 뿐 민주주의자들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쉽게 말하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승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추종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오히려 그 추종하는 거죠. 그런 주체 사상을 외치는 분들, 또 그게 아니라도 최소한 마르크스주의, 집단주의를 위해서 체제 전복을 하겠다. 민주주의를 파괴해서라도 우리가 이기고 말겠다는 패권주의에 물든 분들, 이런 분들은 더 이상 진보라는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엄격하게 말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좌파라는 이름을 써도 안 돼요. 서구에서는 지금 현대 좌파, 프로그레시브라고 부를 수 있는 진보 세력들, 이런 분들은 이미 마르크스주의 혹은 집단주의와 결별한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20년 전 아닙니까? 그 러시아 자유주의 혁명이 완성되고 나서 헝가리, 독일이 다 무너지고 나서 이미 완전히 결별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러한 체제 전복 세력하고 이 민주 세력이 좌파든 우파든 민주 세력이 싸워야만 되느냐? 이건 참 아직도 우리는 너무 후진적이다. 우리 좌파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구든 우리든 바로 이 기본적인 민주적 기본 질서를 인정하는
이게 한계가 아닐까. 그러면 사회민주주의 이 정도가 바로 좌파의 한계일 겁니다. 바로 유시민 그 참여당 대표 지내고 지금 진보당 공동대표 하신 분, 그 분의 스탠스가 사회민주주의거든요. 네. 그분이 자기 자신이 사회민주주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아, 유시민 대표가. 예. 그런데 지금 통합진보당, 뭐 이번에 비상대책위원회 마련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빅3 정당, 이 새누리당, 민주당, 그리고 통합진보당 전부 다 이제 비대위를 다 마련했는데, 이 통진당은 한 발 더 나갔죠.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죠. 네. 근데 앞에 또 뭐 혁신이라는 게 붙었죠. 비대위도 예. 두 개로 나눠져요. 또 당원 비대위가 또 따로 있고요. 예, 그래서 당권파가 예, 또 많은. 강기갑 위원장이 그 자기 자신을 이제 비당권파, 그 쉽게 말하면 이게 중앙위원회에서 그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그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비대위인데, 이 비대위가 그 김영문 민주노총 위원장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도하 각 신문에 다 실렸습니다. 빠짐없이 다 실려 있더라고요. 네. 뭐 여기 동아일보 그리고 조선중앙뿐 아니고 한겨레 경향신문에도 그 사진은 다 실려가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요? 근데 90도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누구한테요? 민주노총 그 김영문 위원장에게요. 아, 민주노총 예, 위원장. 예, 김영문 위원장에게 90도로 인사. 예, 최대 주주죠. 네. 민주노총조차도 이 진보당에 앞으로 등을 돌리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최대 주주가 떠나겠다고 하니까 이 진보당으로서는 특히 비대위원장 강기갑 위원장은 바로 전농 출신 아닙니까? 네. 이분으로서는 이제 고개를 90도 숙여서 인사하는 장면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현재의 그 진보당의 모습을 딱 그 한 카트로 보여주는 바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권파가 또 재미있죠. 당권파 비대위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 명칭이 당원 비대위입니다. 네. 그 이상규 당선자 같은 경우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이 우리 당의 진로를 모색하겠다. 그리고 김미희 당선자는 당원 총투표로 당 혁신을 이루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당원 총투표를 하면 비당권파가 주장하는 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다. 네. 그만큼 그 지금 통합진보당은 당권파 세력이 50%를 넘는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거죠. 네. 이제 통합진보당 얘기 그만하고요. 예. 그 한마디 최장집 고려대 정치학 교수가 이분이 상당히 그 진보주의적인 진보의 좌장이라고 할 수 네, 있죠. 좌장이라고 할 수 예. 있는 분조차 통합진보당은 이념에 복무하는 것뿐 절대 민주주의자는 아니다.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보다도 통합진보당의 당권파가 당권파가 예, 예, 네, 당권파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통합진보당 사태로 인하여 또 어떻게 보면요. 이상하게 새누리당은 그 가만히 앉아서 뭐 하늘에서 뭐 사과가 떨어지고 떡이 떨어지는 것 같은 박근혜 위원장의 지지율이 지금 안철수 원장의 2배 정도로 뭐 지금 리얼미터 조사, 예. 중앙일보 조사 보면 다 2배 정도로 높고요. 아예 그냥 그래도 비슷하게 갔었는데 비슷하게 박근혜 위원장이 가장 이거 뭐 이득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지지가 2배로 올라갔죠. 네. 예, 그리고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전당대회를 마치면 정당의 지지율 그리고 그 정당의 그 당수의 지지율이 다 오릅니다. 한 5% 정도 오르죠.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이제는 뭐 비대위원장이 아닌 걸로 제가 아는데 네.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승자 입장에서 전국을 이미 그 다 다녔습니다. 바로 공약 실천 다짐 대회를 했죠. 네. 이 공약 실천 다짐 대회라는 이 그 명분 아래 그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비박 잠룡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정몽준, 김문수, 이재호, 임태희 지금 이런 전국 분들인데 투어 중이시죠, 예, 전국. 이분들도 이제 뒤따라서 전국 투어를 하는데 네.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도 않고 그대로 뭐 2% 많을 경우에 3% 이제 여기서 정체가 돼가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이제 그 잠룡 연대를 할 수가 있겠느냐? 비박 연대 이퀄리 잠룡 연대입니다. 근데 이 잠룡 연대가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이 주장만으로 가능하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책 연대가 돼야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살펴봤어요. 단순히 정책 연대가 아니라 또 정책 연대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대비되는 정책이 나와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을 가만 보면 빈부격차를 줄인다라든가 청년 실업을 없애겠다라든가 근데 복지 강화를 하겠다라든가 이것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정책과 겹칩니다. 그 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비를 하려면 결국은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만 됩니다. 이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박근혜 의원과 이 나머지 이 네 잠룡 정몽준, 김문수, 이재호, 임태희가 대비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네 분들도 온도차가 다 느껴져요.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복지 문제만 하더라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박근혜 의원과 분명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문제는 오히려 그 재벌 출신인 정몽준 의원이 가장 강조를 하는 부분이죠. 나머지 세 분보다는. 그리고 정몽준 의원은 또 대북 안보 문제에 있어서 박근혜 의원과 대척점이 있습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 유신 문제만 하더라도 임태희 그 전 실장이 아주 직격탄을 날려버렸죠. 네. 박근혜 의원은 출마하지 마라 이 소리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정몽준 의원도 굉장히 비판적인 노선에 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박연대가 6월 중으로 성립하지 않으면 저는 이 게임은 이제는 흐지부지 된다고 봅니다. 네, 더 이상 역전이 불가능해지죠. 잠룡들이 도전도 그냥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새누리의 드라마는 없어진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좋은 일일 것이냐. 제가 보기로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박근혜 의원은 더 위험해진다는 거죠. 꼭 정치를 드라마로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 자체도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책이 따듬어지지 않고 검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는 본선에 나가서 혹독한 시련을 겪는 것보다는 네. 이런 그 흥행이 섞여가 있는 어떤 경쟁을 거쳐서 정책도 다듬어지고 그리고 검증이 이미 마쳐진다는데 이의가 있는 거죠. 네. 자, 우리 VIP 얘기 좀 할까요? 예. 네, 청와대 얘기 좀. 네. 불법 사찰, 검찰 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결정적이라고 할까요? 충격적인 얘기가 있죠. VIP에게 직접 보고한다. 그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리고 국정원이든 그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수집된 정보의 최종 도달지가 어디겠습니까? 그게 근데 대통령 실장선이나 아니면 그 대통령의 부하 청와대겠죠. 어느 누구의 책상 위가 최종 도달지는 절대 아닙니다. 모든 정보의 최종 도달지는 최고 권력자의 책상 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그 불법 사찰로 인한 최종 정보도 이 불법 사찰 지시를 한 여부와는 다른 겁니다. 네. 이걸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사찰로 수집을 한 정보의 최종 도착지는 대통령의 책상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법무부가 생각할 수 있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럼 그런데 불법 사찰 관련해서 밝혀질 경우에 여러 가지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여러 명이 좀 더 구속됐는데요. 이러면은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잖아요. 물론 책임론이 당연히 불거지죠.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내용이 참 한심하기가 짝이 없는 겁니다. 이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획총괄과장의 파일이죠. 그 파일을 열어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VIP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비선. 이제 자기들 세력입니다. 네. 뭐 영포라인을 포함해서 광의의 그 충성파들이죠. 문자 그대로 조직폭력배에 똘마니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리고 어떤 용어를 일심으로 충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심. 하나의 마음. 일심으로 충성한다는 이것은 깡패들이 어깨에 보면 뭐 착하게 살자 이런 거 쓰지만 일심 충성 뭐 충성맹세 이런 거만 쓰지 않습니까? 네. 북한 그 김정일 체제, 김정은 체제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일심으로 충성하자. 이 문자 그대로 깡패 똘마니들이 쓰는 표현인데 네.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누구는 뭐 무슨 지역 사람이니까 이건 따라 붙어서 비리 캐내서 잘라라.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누구는 어느 놈은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확실히 잘라라. 확실히 날려버려라. 그러면 진짜 깡패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이게 과연 고위공직자들이 쓰는 용어도 아닐 뿐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 우리 사회 쓰레기들이 쓰는 용어가 고위공직자의 파일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총리실이면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거의 뭐 최고봉인데 그런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문제는 그 대상자가 창피하죠. 그 대상자가 이제 친노 인사들 또 그리고 친박 인사들입니다. 근데 친박 인사 중에 현기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2008년 11월 달이죠. 당시에 그 고환율 정책 계속서 오던 대통령의 측근인 강만수 장관 교체하세요. 국회에서 대드니까 정부가 이제 못
못 자르겠다. 이러니까 이 hen교안 의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밑바닥 정서를 모른다. 이제 이게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한 달 뒤에 그 파일에 나오는 것이 이건 누구는 확실히 날려버리라 이겁니다. 확실히 날려버리라. 예. 근데 결국 뭐 날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그 비합법적인 불법적인 이런 사찰을 공공연히 공직사회가 했다. 근데 거기서 얻어진 정보가 불법 정보가 있다면 어디에 갔겠습니까? 최종 도착지는 결코 대통령 실장의 자리나 아니면 국무총리 자리나 아니면 어떤 뭐 특징 비서관의 자리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최종 정보가 그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까지는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과연 이것이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인가 여부를 몰랐을 수도 인지했느냐?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는 몰랄 수 이런 있- 문제가 모를 수 있죠, 터지면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터지면 대통령이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이 문제는 하루 빨리 국민들에게 낱낱이 자기 자신의 그 알았다 네. 몰랐다 여부도 밝혀야 되고 네. 그리고 현재의 그 심정도 밝혀야 됩니다. 지금 네. 문제로서는 청와대가 우리는 상관없다. 이게 허황된 얘기다 이러는데 문자 그대로 닭발 먹고 네. 오리발 내미는 것도 아닙니다. 닭발 먹고 네. 오리발조차도 내지 않는 닭발을 예, 먹으면 오리발이 나옵니까? 예, 오리발에도 내는 게 지금까지 거짓말이 이제 습성인데 그렇습니까? 이건 오리발조차도 내지 않는 네. 문자 그대로 허황된 이게 일국의 그 최고 권력부 같으면 어느 정도의 도덕적인 어떤 그 지금 말하면 자긍심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터지면 내가 대통령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실에 나타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는 몰랐다. 이게 불법인 예. 줄 몰랐죠. 이것이 만약에 불법 사찰로 획득한 어떤 정보였다면 이건 전적으로 내 잘못이다. 만약에 이걸 대통령이 불법으로 그 입수한 정보인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그건 대통령이 하야를 당연히 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하야해야 됩니다. 이처럼 이거 반민주적인 시사가 됐습니까? 네. 하지만 저는 우리 대통령이 막 그 정도는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닭발 먹고 오리발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죠? 오리발까지는 보통 내미는데. 보통 내미는데 오리발도 내미는데. 지금 내밀지 예, 않고 우리 있어서 정치판이 지금까지 오리발 많이 내밀었거든요. 역대 닭발만 쭉 대통령들이. 먹고 입 딱 닫고 있는 예. 거죠. 그러면 그런데 오리발조차도 내밀지 않고 난 아무것도 안 먹었다. 네. 문자 그대로 꿀먹은 벙어리도 아닙니다. 말을 또 안 하면 모르겠는데 이 허황하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음 질문은 우리 저희 변호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질문인데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뭡니까? 시간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좀 하고요. 예.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 네, 뵙죠. 봉급 올리는 거 이거 야, 뭐 그 두 군인- 배 올리는 거. 그 군인들 저는 한 봉급 10배 올리는 올렸으면 문제죠. 좋겠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군인들 봉급 올리는 것을 저는 이렇게 짧게, 생각합니다. 예, 24개월, 지금 21개월이 복무기간인데, 이 우리 군인들, 이 숙련된 군인들이 모자라거든요. 장기 지원자를 한 1년 정도 받아갖고,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평균 연령대의 보수, 그냥 150만에서 200만원 가까운 네. 그런 보수를 지급하는 식으로 네. 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이 국방위 전문 또 의원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예. 그 내용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방부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분이 이분이라고 합니다. 군납 비리 다 터뜨렸고요. 군 태만, 그다음에 노후화된 군 장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군의 문제점들 국정감사 때마다 큰 건 한 방씩 날리셔서 국방부를 벌벌 떨게 만드신 분입니다. 민주당 15대, 16대, 17대 세 번의 대선 모두 선거대책본부 또 인수위 통해서 직접 전쟁, 전투를 함께 치르신 분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선 준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오늘 마음 단단히 먹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주통합당 동대문 갑입니다. 당선자입니다. 안규백 의원 60초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